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독설, 주식 금융 전문가, 부동산 폭락론자들에게 반박하고 싶은 것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주장하는 게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가 아니다. 저는 이 얘기에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요, 지금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투자 못해요. 왜? 다주택자 아시잖아요. 취득세가 지금 8%지 12%예요. 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사면요, 내가 투자용으로 사면요, 1주택이신 분이 2주택으로 가려면, 2주택으로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8%, 그러니까 8천만원 취득세 내셔야 돼요. 8천만원이 작은 금액이냐고요. 2주택이 3주택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요, 12%예요. 10억짜리 아파트 사면요, 1억 2천을 갖다가 꼬박 취득세로 물어야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구입 못해요. 지금 다주택자. 그러면 지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택의 구매 수요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진짜 무주택자가 1주택 하려고 지금 실수요자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지방에 전세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서울에 다른 지역에 전세 살고 있는데, A 지역에 전세 살고 있는데 B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 구입하는 거예요. 전세 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가 지금 원천적으로 정책 때문에 봉쇄돼 있다니까요, 지금. 예. 근데 그거는 또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1주택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굳이 팔지 마라? 근데 또 이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하는 곳이고, 맞다고 쳐요. 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이분 또 우상향 얘기하시네요? 4~5년 동안 또 집값, 장기적 우상향, 이분 또 인정하잖아요. 우상향이라고.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집을 팔고, 만약에 가격이 30%, 40% 빠진 상태에서 다시 거주용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쉽지 않아. 이 말은 저는 동감을 해요. 왜? 우리가 저가 구입한다고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아파트가 40%,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가 40% 빠졌어요. 그거 파실 수 있겠어요? 못 판다니까요. 또 내가 30%, 40% 싸게 나온 집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 지금 예전에 만약에 2013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쳐요.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어요? 구입 못 한다니까요. 쫄아가지고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좀 불만. 부동산을 투자자가 단순히 거주하는 건 맞지만 부동산도 재화의 일종이고요. 투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동산을 투자로 하는 리츠펀드 하잖아요. 예. 아니 왜 상가만 투자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상가는요, 가격이 안 빠져요. 지금 오히려 상가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이 다 내려와야죠.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 측면 얘기는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분도 우상향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죠. 그럼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식도 장기 투자 하라며요. 정리식 펀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것도 펀드가 뭡니까? 어차피 주식을 묶어놓은 거, 여러 가지 주식을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의 팬키치처럼 묶어놔서 그거에 대해서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가격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가격 등락을 보고 투자하고 언제 들어가 언제 빼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펀드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은행에서 펀드 팔 때 뭐라고 합니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장기 투자 상품이에요. 어떻게 1년마다 계속 넣다 뺐다 사고 팝니까? 취득세만 물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아는데 너무 궁생하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무조건 하향 추세로 꺾였다고만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안 보고 있어요. 주식하듯이 모든 걸 보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채권 투자의 시대래요. 예. 경기가 침체되면 다시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그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원칙적인 거 다 말씀이 맞아요. 경기가 침체되면 다시 지금 금리가 올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왜? 채권 살 돈으로 지금 채권도 나름대로 위험성이 있거든요. 채권도 투자기 때문에 채권도 어차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예금으로 다 돌린다고요. 예. 그 상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지금 인플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막 올려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중후반기 가면 이제 한국은행도 뭐 더 이상 금리 못 올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경기가 침체돼요. 인플레 이제 목소리 어느 정도 달성이 좀 됐어. 그러면 뭡니까?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담보대출이나 또 사업자 대출 받으셔가지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또 기업들 다 망가진다니까요. 제가 IMF 때 있잖아요. 금리가 아주 살인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때 문 닫는 공장도 엄청 여러분들 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금리를 쉽게 올리더라도 이걸 다 감안해서 올려야 돼.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연준은 왜 금리를 많이 올려? 걔네들은 화폐를 찍어내는 애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저 화폐의 중심지예요. 달러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빨아들이는 건 잘 빨아들여요. 금리 올려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거 앞뒤 상황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금리를 올리자니 산업이 죽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는 다시 이제 진정돼 들어서 빠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다 빠지듯이 주식 가격도 빠지듯이 금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번 말씀은 지금 채권 사놨다가 그때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팔아라 이거예요.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원금 보존이 중요한 시기다. 근데 보세요. 내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를 떨어 경기 활성화 시도하면 그러면 다시 또 뭡니까? 다시 부동산 투자로 다시 간다니까요. 지금 뭐 특별하게 모든 단지들이 눈에 띄게 일부 급해서 내놓은 매물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 내년 5월 9일까지 그거 아닌 이상은 실거주자들이 지금 싸게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걸 제가 몇 번 동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채권 투자 임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채권 투자를 거액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억 단위로 여러분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봤어요? 우리 같은 일반 중산층이 한 달에 월급 예를 들어서 한 5, 600 되시는 중산층이 아파트 뭐 서울에 한 2, 3억 한 15억 정도 갖고 계시는 중산층이 대출 포함해서 뭐 20억짜리 갖고 계신 중산 그분들이 2억 3억씩만 해가지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채권 투자를 거액을 해야 조금 채권 수익률이 나오면 그거 팔아서 이익 땡기는 건데 그래봤자 이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새 증권사들은요 소액 채권 투자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기본이 수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면은 소액 투자 뭐 한 몇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형 펀드를 가셔야 돼. 펀드 채권들을 여러 개 묶은 펀드죠. 그걸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거기서 뭐 수익률 2, 3% 올라봤자 여러분들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간에 기별이 갑니까?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주식하고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금융상품 쪽으로 투자를 해라 라고 하시는 건지 뭔지는 저도 의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시는 그 요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만큼 원금 보존을 넘어서 안정적 수익률 상승을 한 다른 투자자가 혹시 여러분들 봤어요? 즉 뭐냐면 수익률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사서 언제 팔 때 그때 팔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부동산 장기잖아요. 여러분들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부동산 투자 단기적으로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비싼 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파시는 분들은 수익률 손해를 당연히 받겠죠. 부동산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6년 7년 8년 10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손해보는 거 여러분들 주위에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가지고요 손해보신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10년 이상씩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 반포주공 1단지 있잖아요. 여기 주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뭐 반포주공 아파트 살 때 그거 몇 천만 원 사신 거예요 주고. 근데 그 아파트가 가치가 오른 거예요. 수십억 더 올랐죠. 20억이 30억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만큼 원금 보존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 상승을 한 투자자가 있어요? 주식이 장기 상품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 투자할 때 1년이 장기인데요. 어떻게 주식을 10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증권회사에서 삼성전자 주식 IMF 때 삼성전자 주식 얼마였던 줄 아세요? 거의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3,000원인가 34,000원이었어요. 98년도 IMF 때 그때 한창 막 그때 정말 모든 시대가 암흑으로 떨어질 때. 그리고 에버랜드 그 주식 전환 사채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때가 39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장기적으로 계속 샀으면 지금 다 돈 버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3만 원 샀으면 6만 원 됐으면 그냥 다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는 돈 못 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나는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 근데 부동산은 성공하신 분들 많잖아요. 주위 보면 많아요. 여러분들도 성공하셨을 거야 아마. 분명히 성공하시죠. 아파트 예전에 2017년도에 그때 구입하셨으면 얼마입니까? 그때 애지간한 아파트 서울에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그때는 다 4억 5천 4억 6천이었거든요.
예. 2013년도에 마곡지구가 그때 이거 미분양 난 거예요. 그거 구입하신 분들은 뭐 떼돈 벌었죠, 지금. 5억 다 밑으로 분양했는데. 예.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반도 유보론 아파트 있어요. 그게 거기가 1차인데 20평형대로만 있는데 그때 그게 분양가가 2억 3천인가 2억 5천인데 그때 미분양 났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지금 6억 하고 지금 6억에서 7억 사이거든요. 다 성공하신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나는 두려움을 가진지를 나는 모르겠다니까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 매매가 결정 요인은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PIR 가지고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요. 여러 가지가 묶여야 돼요, 이게. 그것도 그 상황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중시하는 게 요거예요. 주택 구입,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세가율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적으로 따지면 저는 주택 부담 주시가 조금 저는 되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예요. 왜? 2008년도에 주택 구입 부담 주서 164잖아요. 이때부터 가격이 조정 들어갔는데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안 좋아서 조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에서 3%대 초반까지 꾸준히 물가 상승률이 있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있었는데 그게 경기가 침체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동산 경기가 아까 말한 이명박 정부의 그런 공급 정책 때문에 침체한 거예요. 그게 워낙 싸게 신규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의 인근 지역, 강남 지역에 서울 인근 지역에. 자, 전세가 비율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진정한 하락은요, 아까 말한 전세가율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주택 부담지수 봐야 되고요, 또 지금 정부가 나오는 정책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아주 진짜 핵심적인 건 딱 하나예요. 뭐냐? 예, 가장 큰 것이요, 서울의 인근 지역에서 적어도 3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시세 반값 그 정도로 분양하는 것이 하락의 가격적을 직격탄입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3기 신도시가 물론 2026년에 들어서 저는 조정이 오리라고 봐요. 저는 폭등론자가 아니라니까요. 30만 가구가 들어가는데 이때 분양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분양가 상한제 좀 대폭 완화하거나 이제 뭐 나중에 나면 폐지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과연 시세 반값을 분양될까요? 저는 안 되리라고 봐요. 저는 분명히. 그러면 조정도 일부에 그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공급은 늘리면서 신규 물량의 시세를 반값으로 하지 않고 분상제 폐지 혹은 대폭 규제 완화해가지고 시세의 10%에서 20% 정도 사이만 분양하면 부동산 진정 가격의 폭락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세 물량, 자, 그 상태에서 전세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물론 일시에 과다 공급을 해서 전세가는 내려가죠. 그리고 매매가도 다시 왜?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매매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무서운 건데 중요한 건 그것도 2년 지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2년 한 번 이제 다시 전세가 갈아타면요, 다시 전세가는 주변 시세로 따라 올라가요. 왜? 이제 땅은 다 다져졌기 때문에. 예, 기초는 탄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더라도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인 조정해가지고 그냥 플랫하게 아니면 거기서 조금 낮게 해서 쭉 몇 년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폭락한다, 뭐 얼마 빠졌다, 그런 거에 너무 연연을 하실 필요. 지금도 정말 그때 제가 전세가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적정 가격. 그렇게 해서 적정 가격인데 좀 밑에 좀 빠졌는데 다주택자 중과 매물이 최저가로 나왔네. 그건 사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란 얘기예요.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그게. 그리고요, 절대 실거주자는요 절대 싸게 안 내놓습니다. 그렇게 싸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대출 부자 이담, 원리금 상환 이자 부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애들 학군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삶의 터전이라든지 직주근적 거리 감안해서 실거주자는 그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초초초 금매가 정말 사업상 또 늘려가지고 내가 사업이 진짜 망했는데 이 부동산 팔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이건 다 부도난다, 그런 분은 제외하고는요 절대 그거 안 나와. 왜? 원리금 상환 대출보다 많아져도 그냥 견딘다고요. 내가 소비하는 걸 좀 줄여서 간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제 주위에 지금 대출이자 올라가니까 야 소비 더 줄여야겠다, 그런 사람들 지금 많아졌다고. 그분들이 내놓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싸게 내놓으신 분들은 지금 누구냐? 다주택자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일부 사연이 있는 물건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진정한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나 금융 전문가들, 특히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신 분들에게 제가 반박하고 싶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